아니 새로운 옵션을 붙였잖아. 그 옵션 가격을 하나씩 더하면 그거 옵션 한 500만원짜리인데 우리가 340만원만 인상했어. 사실상 가격이 나야. 아니 그게 그렇게 되나?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럭셔리 중형 SUV GV70의 부분 변경 모델을 오늘 8일 출시했습니다. GV70 그게 뭐라고? GV70 그거 누가 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럭셔리 SUV라며. 근데 차가 준중형이야. 중형도 안 돼. 소형인데 럭셔리 SUV가 어딨어? 이걸 누가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세계 시장에서 3년 반 동안에 20만 대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 모델입니다. 제네시스에서 제일 많이 팔려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난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인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 그렇잖아요. 가족 전체가 차 한 대에 꽉 차서 타는 이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 개인이 차 한 대씩 다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작으면서 럭셔리한 차 이런 것들이 마침 필요했는데 제네시스 GV70이 그 역할을 잘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기존까지는 가족이 4인 가족이었잖아. 4명이 다 탈 수 있는 차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게 1인 가족, 2인 가족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아니면 2명이 차 한 대씩을 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제네시스 GV70은 미국 시장처럼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팔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자동차다. 그래서 이번에 GV70이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요. 현대차 측에 따르면요, GV70은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을 기반으로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더해서 한층 세련된 내외관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더욱 부드러운 승차감, 향상된 정숙성으로 강화된 주행 감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편안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감성, 편의사양 등이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죠. 근데 승차감이나 정숙성이 좋아졌다는데 우리가 그건 모르겠고 일단 디자인이나 편의사양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이번에 현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제네시스 GV70은 제네시스 브랜드 전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입니다. 역시 G80은 후졌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니고요. 미국 시장은 우리보다 SUV 선호가 더 큽니다. 우리나라도 SUV로 많이 넘어갔잖아. 근데 미국은 SUV가 60%가 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세단은 정말 작은 세단들 빼고는 전부 SUV.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럭셔리 차를 만드는 링컨 같은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는 오로지 SUV, 세단도 있던데요. 세단은 오로지 중국에다만 파는 이런 자동차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SUV가 인기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 미국 판매량이 제네시스가 1년 동안 6만 9천 대를 미국 시장에 팔았거든요. 그 중에서 제네시스 GV70은 2만 5천 대를 팔았습니다. 판매량이 40%를 차지하는 거죠. 지난 2020년 12월에 출시됐는데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20만 대를 돌파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끄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단은 벤츠, BMW, 아우디, 롤스로이스, 벤틀리 뭐 이런 거하고 그냥 동의어예요. 이 외의 자동차들은 세단이라고 생각하질 않아. 유럽 사람들은 살룬이라고 하는데 살룬이라고 하는 자동차는 그냥 이런 것들을 살룬이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차들은 아예 그런 형태인 걸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당연히 세단이라는 건 독일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굳이 그거 아닌 거를 우리가 왜 사?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네시스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도요타라든지 렉서스라든지 뭐 어떤 브랜드들도 세단으로 유럽 시장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SUV는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만들지 않던 형태의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먹히는 세그먼트는 SUV죠. 예를 들어서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라든지 이런 소형 SUV들이 유럽에선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V70급의 자동차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여튼 GV70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기존에도 GV70이 인기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디자인이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 이게 현대가 만든 디자인이 맞나? 정말 잘했다. 멀리서 딱 실루엣을 보면 마칸이잖아. 약간 포르쉐 마칸 같은 느낌이 드는 이렇게 작은데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GV70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쉬웠던 부분 여러 가지로 개선했다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제네시스는 디자인 철학이 역동적인 우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우아함, 사실 이게 무슨 말이야 싶긴 한데 선들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선들이 지금 포물선 같은 걸 캐릭터 라인으로 쭉
그어놓고 있습니다. 쭉 지나가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동양의 난을 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아한 라인을 쓰면서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차가 달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잘 내고 있어서 제네시스의 목표가 어떤 것이구나 라는 걸 모든 제네시스가 다 느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관 디자인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GV70 일반 모델 그리고 GV70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있는데, 일반 모델 매끈하면서 굉장히 스포티하게 생겼거든요. 아래쪽에 스키드 플레이트도 이렇게 은색으로 빡 붙이고 뭔가 차가 이렇게 빡빡 멋있는 느낌이에요. 쎄 보여. 그런데 스포츠 패키지는 여기 한술 더 뜹니다. 와, 스포츠 패키지 이렇게까지 강하게 보여도 되나? 마치 BMW에서 M 같은 걸 붙인 것 같은 그런 자동차로 느껴져요. 야, 제네시스 N입니까? 엄청난 느낌인데? 엄청난 느낌의 그릴, 엄청난 느낌의 에어 인테이크. 와, 옆에 이 에어댐 보세요. 이게 같은 엔진이라는 게 좀 믿어지지 않지만 이거 엄청나게 잘 달릴 것 같이 생겼잖아요. 스포츠카 같아. 근데 생긴 건 그런데 요 형태에 맞춰서 퍼포먼스가 더 강한 애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생긴 것만 이렇게 강하게 생겨서 이거 좀 섭섭하다. 네, 지금 그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그릴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제네시스가 말하는 이중 메쉬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제네시스가 GV80 페이스리프트에도 도입했던 거죠. 그리고 G80 페이스리프트에도 도입했던, 그러니까 제네시스 하면 두 줄 램프다 라는 걸 내세우면서 그릴도 두 줄로 간다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예쁘긴 합니다. 이게 한국의 멋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 문풍지에 있는 문, 이런 방문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멋있어요. 전보다 훨씬 낫잖아. 저는 이랬는데 훨씬 난데요. 그리고 여기 그릴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스포츠 패키지를 하게 되면 그릴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더블 레이어드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그릴이에요. 그릴이 얼핏 봐서는 이렇게 듬성듬성 뻥뻥 뚫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뻥뻥 뚫려 있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들죠. 스포츠카는 공기를 더 많이 흡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쪽에 그릴을 더 확보하는 것 같이 생겼는데, 근데 이렇게만 만들면 굉장히 섭섭한 부분이 생깁니다. 뭐냐면 차 앞부분을 봤을 때 그 속이 들여다보여. 사람을 봤는데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어서 목젖이 들여다보이면 그러면 예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장이 보이는 건 솔직히 조금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내장이 보이지 않도록 이걸 이중으로 더블 레이어드로 해서 앞쪽에는 은색의 레이어 그리고 뒤쪽엔 검정색 레이어로 2층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집니다. G90이라든지 이런 차에 사용됐던 거죠. 굉장히 높은 차에 있던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GV70 같은 가장 엔트리급의 SUV에도 바로 넣어주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헤드램프, 기존에도 두 줄 램프였는데 두 줄 램프 안에 촘촘하게 램프가 여러 개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램프 안에 요 네모난 것 안에 MLA라고 해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사용한다고 해요.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는 건 그냥 렌즈가 여러 개 있다 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요 렌즈 하나를 보면 그 앞에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있는 글래스로 덮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덮개가 있어서 아주 작은 빛으로도 밖으로 나가는 빛의 양을 극도로 높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아니면 빛이 나갈 수 있는 가운데는 잘 나갈 수 있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빛이 굴절돼서 대부분이 못 나가고 그 안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도 올라가게 되고 램프의 빛이 전부를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램프가 더 밝아야 되고 결국에 램프의 크기가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램프를 만들려고 하니까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앞에 붙여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빛의 대부분을 더 밖으로 잘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램프 하나하나를 보면 램프 하나하나에 선택적인 점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상향등을 켜도 내 앞에 있는 차만 피하고 주변만 밝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휠도 완전 멋지죠. 휠이 일반 모델도 뭐 나쁘지 않은데 스포츠 패키지는 이것도 굉장히 과격합니다. 안에 캘리퍼 들여다보이는 거 보세요. 빨간색 캘리퍼. 와, 제네시스는 이제 멋을 좀 아는 브랜드가 돼가고 있죠. 멋지다. 후면에서 정말 박수받을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깜빡이. 기존에는 깜빡이가 범퍼에 있었거든요. 방향지 시등의 위치를 위로 들어 올려서 두 줄 램프에 이렇게 두 줄로 깜빡깜빡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인성이 높아지고 그래픽도 훨씬 예뻐졌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 근데 굉장히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면 GV70은 제네시스 중에서도 후면 램프가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는 그냥 일자로 얇은 램프지만 그게 아니라 이 가장자리에 램프 하나만 놓고 보면 차를 삥 둘러 있어요. 굉장히 긴데 이렇게 긴 곳에 깜빡이가 두 줄로 양쪽으로 꿈뻑꿈뻑하면 아마 뒤에서 쫓아갈 때 눈뽕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상당히 눈부시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램프가 범퍼로 내려갔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애초에 왜 내려가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컴플레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깜빡이가 너무 눈뽕이라고 눈이 너무 부시다고 해서 그래서 램프가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애초에 시작할 때. 현대차 디자이너 입장에선 그럴 겁니다. 아니 위에 있어서 눈부시다 그래서 내려줬더니 안 보인다고 또 뭐라고 해. 이제 그래 올려주마. 내가 올려주고 두 줄로 했을 때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자 이라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지금 앞으로 현대와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모든 자동차는 깜빡이가 다 위로 올라옵니다. 밑에 있는 건 이제 산타페가 마지막이고 더 이상은 그렇게 나오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현대 정도면 너무 심했다라는 느낌이 아니긴 해요. 예를 들면 도요타 크라운의 브레이크 램프를 한번 보세요. 도요타 크라운의 브레이크 램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렉서스 NX의 브레이크 램프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브레이크 램프가 요만해. 요만한 걸로 브레이크 램프의 광량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뒤쪽으로 빛을 레이저 쏘듯이 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은 내 눈 이렇게 됩니다. 진짜로 진짜 눈부셔요.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죠. 사실 도요타보다 먼저 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도요타는 이렇게 하는 건데 먼저 한 회사는 어디냐? 랜드로버입니다. 랜드로버가 디스커버리 5 이렇게 생긴 차를 내놓으면서 브레이크 램프를 요만하게 달았어요. 왜 요만하게 달아?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영국에서 안개 낀 산을 막 달릴 때 그때는 브레이크 램프가 안개를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안개를 뚫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곳에다가 빛을 세게 쏘도록 이렇게 만든 건데 근데 그건 이유가 있었지. 도요타는 도대체 무슨 이유야?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인가? 아무튼 지금 깜빡이가 낮은 곳에 있어서 불만이다. 높은 곳이더라서 눈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래도 도요타를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섭섭하네요. 뒤쪽에 리어 스포일러에 보면 이렇게 보조 제동등이 있었거든요. 하이 마운티드 스톤 램프가 있었는데 이게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약간 제네시스의 V 같은 느낌, 제네시스의 크레스트 그릴을 흉내낸 것처럼 이런 느낌, 이런 V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직선화 됐다고 합니다. 아니 왜 재밌는 걸 왜 빼지? 제네시스의 특징이었는데 현대에는 이걸 또 깔끔하고 간결하게 직선화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자랑할 일인가? 남들 다 직선이잖아. 개성을 왜 굳이 포기하지? 자 이제 실내로 넘어와 보도록 하죠. 실내를 보면요, 제네시스 GV70은 한국적인 여백의 미와 타원형 요소 중심의 독특한 인테리어 테마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기존의 거를 계승한 게 아니라 그냥 안 바꾼 거지. 그냥 기존 거 그냥 부품 썼겠네. 돈 안 썼단 얘기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기존에 어서 본 것 같지만 기존하고 전혀 달라요. 기존의 인테리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신형 인테리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품을 다 바꾼 거야. 다 바꾸고 새롭게 디자인했는데 너무 기존 너무 옛날 거 아니죠. 이게 계승한 겁니다. 기존 걸 계승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기존 느낌을 살려서 제네시스 GV70이라면 모름지기 요래야지 라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이렇게 동그랗게 갔다는 얘기죠. 제네시스 GV70의 원래 인테리어를 보면 이렇게 양쪽에 있는 이 라인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게 송풍구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탁 만들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차는 없었으니까 굉장히 세련되고 일체감 있고 에어벤트 자체를 디자인 요소로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바뀐 걸 보면 여기 에어벤트가 무난무난하네. 이제 에어벤트가 무난무난하고 그 위에 이 라인은 에어벤트하고 같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앰비언트 라인으로, 앰비언트 램프로 별도로 만들어진 라인이 되고 있네요. 일단 앰비언트 램프 자체가 이 타원을 두르는 앰비언트 램프가 아니라 이렇게 긴 라인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두르고 나니까
차가 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 수평으로 쭉 뻗은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런 라인이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현대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잖아요. 이 눈으로 직접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쏘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느낌으로 그 전까지 굉장히 꺼렸던 건데 직접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바로 앞에서 켜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실제로 밝기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행하면 바로 꺼질라나? 실제로 시승을 하면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희한한 게 여기 보면 에어벤트가 있거든요. 에어벤트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같이 켜지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 손잡이 부분에 불이 들어올 리가 없고 이건 어떻게 한 거지? 어디까지 불이 들어오는지도 실제로 차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인테리어 테마를 계승하면서 하이테크한 감성을 더해 한층 럭셔리한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진화했다. 이게 뭔 소리? 아니 한국말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변화는 이거네요. 디스플레이가 변했네요. 디스플레이가 변했는데 기존에 이렇게 두 개의 디스플레이였던 걸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이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보이죠. 여기에 터치 타입 공조 조작계를 탑재해서 진보된 느낌을 부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조 장치가 있는데 기존에는 버튼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터치 타입으로 바꿨다는 거. 터치 타입으로 바뀐 게 더 진보된 느낌인가? 디스플레이 넣으면 넣었지 이걸 터치로 하는 건 조금 고급스럽게 느껴지지도 않고 더 진보된 느낌도 별로 못 느끼는데 버튼이 차라리 더 의미 있지 않나요? 버튼이 느낌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지만 어쨌든 뭐 자동차 회사들은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요 안에 요 타원형 안에 요 버튼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너무 빼곡했죠. 그래서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찾았어야 됐는데 이제는 이 공조장치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고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랜저라든지 아니면 택시 미터기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아래쪽에 디스플레이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인지하기 편하게 돼 있다. 기존보다 훨씬 더 잘 누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자식 기어 시프터는 원래 있긴 했는데요. 이 디자인의 요소가 크리스탈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 제네시스 좀 더 고급 버전에 사용되는 그런 다이얼 형태로 조금 바뀐 걸 볼 수 있네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는데 가운데 뭐 혼 커버는 당연히 제네시스 신규 엠블럼으로 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 패턴이 희한합니다. 보통 스포츠카에나 사용되는 그런 패턴이잖아요. 안쪽에는 타공을 하고 바깥쪽엔 매끈하게 이런 식으로 그립감이 좋도록 만드는 이런 도톰한 핸들로 바뀌었는데 요것도 예쁘다. 스포츠 패키지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일반 모델에는 투톤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핸들 공들여 만들었다 이런 느낌인데요. 사실 핸들이라는 것은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가장 가까이서 보는 인테리어 요소잖아요. 실제로 눈에서 요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어. 이 디테일은 아무리 디테일하게 만들어도 운전자가 다 보거든요. 그리고 감쪽도 정말 중요해요. 차에서 운전 중에 실제로 만지는 부분은 핸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촉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그동안 이 부분에 공들이는 걸 조금 소홀히 했던 면이 있죠. 이제는 아주 세심하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근데 인테리어의 분위기를 보면 꽤 멋있다. 저는 이 스티치 색깔이랑 요 가죽 색깔이 굉장히 이 투톤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거든요. 남색 시트에 오렌지 스티치, 와, 이 과감하다. 게다가 시트 자체도 오렌지로 두 줄 스티치를 박아 넣었는데 이것도 예쁘네요. 이번에 마그마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오렌지 스티치가 추가된 건데 마그마 자체 이름은 좀 웃긴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을 주는 오렌지 스티치를 도입한 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 차 실내를 보면 안전벨트까지 오렌지색으로 잘 만들어 놨거든요. 괜찮아 보이네요. 자, 실내는 여기까지 보고요. 보도자료에는 주행 성능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더욱 부드러운 승차감, 향상된 정숙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좋아졌다고 말만 하면 뭐해 라고 생각되는데 기능적으로도 많이 개선된 면이 있습니다. 일단 노면이 어떤지, 노면이 미끄러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주행 모드가 자동으로 바뀌는 오토 터레인 모드를 탑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프로드 갈 때 오프로드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 터레인으로 해놓으면 알아서 산길이면 산길, 눈길이면 눈길, 진흙탕
진흙탕이면 진흙탕 이렇게 알아서 바뀌면서 주행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전면에 하이드로 부싱이라고 해서 승차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싱을 갖고 있었는데 이 하이드로 부싱을 후륜 서스펜션에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앉은 승객들의 승차감을 또 개선해 줬다고 해요. 하이드로 부싱이라는 게 뭐냐? 서스펜션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서로 만나는 거잖아요. 서로 결합될 때 이게 그냥 딱 연결되면 이 충격이 그대로 오니까 이걸 좀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연결해서 이 충격을 흡수하고 진동도 좀 줄여주는 그런 장치를 하이드로 부싱이라고 합니다. 부싱 안에 유체를 넣은 거예요. 유체를 넣어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움직일 수 있게, 당연히 진동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겠죠. 브레이크 캘리퍼는 4P 모노블럭 캘리퍼를 기본 적용이라고 합니다. 아니 4P가 기본 적용, 고성능 자동차들 6P 하는데 뭐 4P가 뭐라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1P였습니다. 테슬라 요즘 들어서 테슬라 모델 Y가 2P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로 막 컴플레인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현대는 1P인데 현대는 1P인데 2P면 괜찮은 거 아닌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1P였던 게 4P로 바뀌었다. 그리고 능동형 소음 제어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로드 ANCR이라고 하는 건데 차체 바깥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노이즈를 그대로 인식해서 그 노이즈에 반대되는 위상으로 소리를 실내로 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노면에서 들리는 소리만 걸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승차감을 가변적으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길에선 좀 부드럽게 하고 이 고속으로 달릴 땐 좀 단단하게 하고 이런 액티브 서스펜션이라는 게 굉장히 승차감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서스펜션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옵션일까? 승차감을 정말 좋게 한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넣어줘야죠. 자, 승차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각종 편의사양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뭐가 바뀌었냐?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이 추가됐다고 해요. 기존엔 뭐였냐면 렉시콘이었습니다. 렉시콘에 비해서 뱅앤올uf슨이 좋다,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뱅앤올uf슨으로 바뀌면서 이 사운드에 대해서 질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 그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게 아니라 사운드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의미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들어봤으니까 시승 행사하게 되면 그때 한번 들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추가된 게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해요. 근데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이게 7.1.4다 라든지 뭐 몇 채널이다 라는 것들은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라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서라운드 효과를 주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네요. 그리고 요번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방향제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방향제를 차 안에 배치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걸 무드 큐레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실내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이런 램프들을 조절하고 그리고 음악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향기도 선택해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기능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감성적인 기능인데 요 정도는 있어줘야죠. 그리고 CCIC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CCIC는 뭐냐? 현대 브랜드로 치면 CCNC에 해당되는 거. 디지털 키2가 들어오고요. 실내 지문인식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근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조수석에 디스플레이 하나 더 만들어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 기능은 없고요.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안 볼 거면 조수석에 있는 너도 보지 마, 이런 식의 기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행 중엔 못 봅니다. 여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은 계속 이어집니다. 콘솔 암레스트 수납함에 자외선 살균 기능이 있어요. 여기다 물건 같은 거 넣고 자외선 살균 버튼 누르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살균해 준다 라는 기능인데요. 자외선 살균 기능이 우리나라에선 그렇게까지 큰 관심은 아닌데 미국에선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런 것들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미국에서 이게 그렇게 인기인가? 코로나 이후로 살균 티슈라든지 살균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됐는데 그것도 그럴만해요. 우리나라는 어디 돌아다녀 보면 지저분한 곳을 갈 일이 별로 없잖아. 동네 보면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무난무난하게 다 깨끗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내 집은 깨끗해. 집 앞에 요만큼은 깨끗한데 요 마당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뭔가 너무 지저분해. 식당 같은 데 가도 어디 가서 손으로 잡고 나면 요게 좀 지저분하다, 요거 좀 균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절로 들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걸 손으로 열고 닫고 하는 사람들보다 팔꿈치로 열고 닫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팔꿈치로 화장실 문 여는 사람 거의 없잖아. 근데 미국에선 팔꿈치로 문 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균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기능으로 자외선 살균 기능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승석의 메모리 시트를 드디어 지원합니다. 아니 이거 당연히 있었어야지. 동승석의 메모리 시트가 운전석의 메모리 시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한 번 앉으면 내 차잖아. 별로 바뀔 일이 없어요. 근데 동승석에 있는 사람은 여자친구 A, 여자친구 B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아닌가? 아무튼 계속 바뀌는데 여기 바뀌고 나면 이 사람들이 오빠 뭐야? 누가 내 시트를 이렇게 뒤로 기울여 놨어? 여기서 뭐 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기록해 놔. 그런 이유로 있는 건 아니겠지. 여튼 계속 사람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수석 메모리 시트가 더 필요했다. 이번에 드디어 들어와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핸드온 디텍션 스티어링 휠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잡으면 바로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 그냥 손만 얹어 놓으면 알아서 차가 어댑티브 크루즈를 잘 해줍니다. 차로 유지 보조 잘 해주고요.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지원합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버튼을 누르면 차가 알아서 T자 주차까지 잘 해준다고 해요. 전방, 측방, 후방까지 다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주차할 때 주차 충돌 방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빌트인 캠 2 들어오고요. 이건 꼭 넣어야 되죠. 이 블랙박스 중에서 가장 좋은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 적용했다고 하는데 디지털 센터 미러는 뭐냐면 뒤쪽에 카메라가 있어서 이 센터 미러에서 카메라 영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요. 여러모로 미러가 낮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디지털 센터 미러도 그렇고 저는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특징은 2.2L 디젤 엔진을 완전히 삭제했다는 겁니다. 사실 페이스리프트니까 디젤 엔진을 삭제할 것까지는 없었는데 그런데 디젤 엔진의 수요가 워낙에 적기도 하고 그리고 수출이 주력이라고 했잖아요. 디젤을 수출할 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디젤 엔진을 삭제하면서 비용을 오히려 절감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진은 2.5L 터보 가솔린, 3.5L 터보 가솔린 이렇게 두 개의 엔진 라인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3.5L 터보 가솔린은 무조건 AWD를 넣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륜구동, 후륜구동 모델로 제공을 해줘서 3.5 터보 가솔린에 후륜구동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380마력짜리 자동차거든요. 근데 후륜구동이면은 와 이거 드리프트 잘 되겠는데? 드리프트 잘 되는 자동차의 세팅이에요. 시승 행사를 서킷에서라도 하게 되면 드리프트 하면서 좀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언덕을 못 올라가. 4륜구동도 타이어 나쁘면 어차피 못 올라가요. 타이어를 윈터 타이어 아니면 최소한 4계절 타이어는 끼워야지. 그래야지 언덕에 올라가죠. 언덕 못 올라가는 자동차들 한번 보세요. 다 서머 타이어입니다. 후륜구동이라서가 아니라 서머 타이어이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도 나왔습니다. GV70의 판매 가격은 2.5L 가솔린 터보가 5,380만원부터 라고 합니다. 기존 가격 대비해서 340만원이나 인상된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인상을 한다는 게 이게 괜찮은 건가? 현대차의 논리는 알겠어요. 아니 새로운 옵션을 붙였잖아. 그 옵션 가격을 하나씩 더하면 그거 옵션 한 500만원짜리인데 우리가 340만원만 인상했어. 사실상 가격 인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되나? 좀 그렇습니다. 원래도 제네시스 GV70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던 차는 아닌데 요거 사려던 마음도 조금 생각보다 너무 비싸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 생각보다 요게 쉽지 않은 가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제네시스 3.5L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5,930만원, 가격이 550만원 차인데 와 요거 묘하다. 이거 550만원이면 3.5 가야 되나? 요거 진짜 애매한 가격으로 잘 만들었네요. 그런데 5,930만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되는데 여기에 옵션을 더 붙이고 하다 보면 풀옵션은 가격이 8,350만원이 됩니다. 전에는 풀옵션이 7,550만원이었는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오르나? 풀옵션 기준으로는 무려 800만원이 올랐네요. 상당한 가격 인상인 것 같아요. 제네시스 GV70하고 동급인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메르세데스 벤츠 GLC, BMW X3 이런 차들이 동급인데요. X3 가격이 7천만원에서 시작하거든요. GLC도 7,700만원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격 비슷한 것 같은데 BMW X3의 풀옵션 진짜 끝까지 갔을 때 가솔린 전기 하이브리드를 달고서 9,06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650만원 밖에 안 나. iX3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차는 8,260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더 싸. 전기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네시스 GV70 전기차는 9천만원이에요. 9천만. 경쟁 모델은 8,260만원인데 9천만원. 와
세상에. 제네시스 GV70의 가격대가 지금 만만치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네시스 GV70을 살 수 없는 돈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에 가서 조금 저렴한 차를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살 돈 없으면 벤츠나 BMW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농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네. 네, 새로워진 제네시스 GV70 가격과 여러 사양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이 두 가지의 파워트레인만 있다, 요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지금 경쟁 모델 같은 경우는 전기차, 하이브리드까지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제네시스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엔진 2개 이렇게 내놓는다는 건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만간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GV70 최소한 하이브리드 정도는 내놔야, 그래야 제네시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가격과 파워트레인에서 너무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렇지만 이 차를 실제로 시승해보고, 그리고 이 차의 외관이라든지 실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정말 제네시스의 가치가 훌륭하게 있는 것인지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